이제 하랑이 보여드릴 시간도 없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고만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랑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려면 그래라. 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젠 전화하지 마. 아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원종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원 씨는 마음속에서 손주를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원 씨도 아내도 무척 애틋했던 첫 손주였습니다. 특히나 아내는 어릴 때 직접 키워주기까지 했었죠. 그럼에도 잊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순전히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귀한 자식이라며 애지중지하고 아이에 관해선 예민하게 구는 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애 봐준 부모를 탓하고 툭하면 애를 못 봐도 좋냐는 말을 하는 아들 며느리. 그동안에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손주라도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주는 손주일 뿐이었습니다. 자식이 안 보여준다면 안 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운하다는 이유로 손녀딸 사진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에 원 씨는 휴대폰 사진첩에서 손주 사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와는 아들의 뜻대로 안 보고 살 작정이었습니다. 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였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아들과 딸은 참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원 씨의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원 씨는 왜 요즘에 다들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은 결혼하고 나서도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언정 심리적 거리는 이전과 똑같이 가까웠습니다. 전화도 꽤나 자주 하는 편이었고 시간이 나면 종종 집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 씨의 집보다는 처가를 더 자주 찾는 편이었습니다. 원 씨의 딸이 친정을 찾듯이 며느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풍조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은 딸이 먼저 했는데 딸은 아이 생각이 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신혼 좀 오래 즐기고 애는 천천히 낳거나 아예 안 낳을 생각도 있긴 있어. 김서방이랑은 얘기가 된 거야? 당연하지. 그냥 이런저런 얘기는 늘 나누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안 낳을 수도 있으니까 손주 못 본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어차피 오빠도 있으니까. 실망 안 해.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손주 보고 싶다고 애 낳으란 소리 하면 안 된대, 요즘엔. 누가? 친구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원 씨 부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손주야 생기면 좋겠지만 자식을 기른다는 것엔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강요할 수는 없었죠. 반면에 아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처음 1년에 아이 소식이 없자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죠. 그러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원 씨 부부도 딸도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소중한 첫 손주였습니다. 쉽게 가진 것도 아니라 더 경사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며느리는 바로 회사를 쉬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도 삼가고 몸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돈다고? 와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 안 가려고요. 너도 안 와? 저만 가기 좀 그래서요. 그래, 알았어. 영지한테도 안부 전하고. 임신이 확인된 후 며느리는 추석에도 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취해야 해서 그렇다길래 그러라고 했죠. 원씨 부부에게도 물론 그랬지만 아들 내외에게 아이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힘들게 가져서 둘째는 상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원씨에게는 첫 손주이자 유일한 손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손녀딸을 사랑했고 원씨의 딸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먼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 보러 갈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씨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조차도 고개를 저으며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란 소리 안 해? 뭐, 한두 달 더 있다가 가면 되나? 나도 그렇게 물어봤더니 석준이가 그때는 애가 너무 어리지 않냐고 그러던데.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딱 한 번 유리창 너머로 5분 정도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며느리가 있던 산후조리원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준 것이지 다른 곳은 불가한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사진이랑 영상 좀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 아, 어제 영상 하나 보내줬어. 원씨 부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손주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대화방에 손주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원씨 부부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처럼 손주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애를 보러 가겠다고 해도 손님이 오면 며느리가 힘들어 한다며 아들 선에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슬슬 빈정이 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원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서운하던 것도 모두 잊어버렸죠. 어머나, 코 오뚝한 거 봐. 엄마 아빠가 인물이 좋으니까 애도 벌써부터 미모가 보여. 당신 손녀딸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엔 안 그래? 예쁘지? 당연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밥 차려야 하는데 애만 보고 있었네.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지만 눈은 아이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오랜만에 맞는 명절이기 때문에 아내가 일찍부터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애 낳은 지 오래되지 않은 며느리에게는 물 한 잔도 뜨게 하지 않았습니다. 몸조리를 그래도 1년은 꽉 채워서 해야 해. 처음 3개월간은 안사돈이 올라와서 봐주었는데 바깥사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젠 며느리 혼자 애를 봤습니다. 아내는 그게 안쓰러워서 늘 들여다보고 싶어 했지만 며느리가 그다지 원하지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오면 애 보는 것보다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렇겠지? 애는 안 키워봤지만 딸이 며느리의 심리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긴 하겠지? 그래서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원씨도 손녀딸 좀 원없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처럼 괜히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될까봐 찾아가는 대신에 사진 영상을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아내는 아들에게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고? 네. 영지도 곧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 보낸다면서? 근데 애를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영지도 불안해하고요.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길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지만 귀한 자식 방치하는 것 같아서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안사돈이 안 되니 아내에게까지 차례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예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꽃집을 하다가 손님을 대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 뒤로는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공공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는 강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어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봐주게 되면 일에 지장이 컸습니다. 엄마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손목도 안 좋아서 하랑이 봐주긴 힘들 거야. 차라리 하루에 몇 시간씩 사람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은 무척 서운해했고 며느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귀한 딸을 맡기느냐며 말이죠. 아들도 안 내키는 듯 수시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설득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씨는 고민하는 아내를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매일같이 애를 봐줘? 그래도 하랑이 봐줄 사람이 없잖아. 도우미 고용해도 다들 잘 돌보겠지. 전문가들인데. 나도 애 둘 키웠으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쩐지 아내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일은 어떻게 하게? 일은 뭐 그냥 알바처럼 했던 일인데 뭐. 그게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내는 아들네를 도와주고 싶은 듯 했습니다. 손녀딸도 실컷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죠. 하던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내를 알았기에 원 씨는 못내 아쉬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복직을 했고 원 씨의 아내가 손녀딸을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어린이집에서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는 맞벌이 가정이라 더 오래 맡겨도 되지만 며느리가 그 이상은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늦으면 8시까지 아내가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돌보다가 아들이 퇴근하며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하니 차라리 아들네에서 보는 게 낫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이용품을 챙기는 것도 번거롭고 데리러 오는 것도 힘들다며 아들은 대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겠다는 아들이 한참 만에 전화를 준 것으로 봤을 땐 며느리는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없는데 시부모가 와 있는 게 싫은가? 애 봐주러 가는 건데. 그래도 청소도 그렇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다. 그럼 그냥 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그래. 아내도 원 씨도 사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아내가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지도 애한테 그게 좋을 것 같대요. 아무래도 계속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는 집에서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더 좋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봐준 지 반년이 되어갈 때쯤이었죠.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일이 늦게 끝나 퇴근해서 집이 와 보니 아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근심이 있는 듯 어둡고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무슨 일? 내가 일 있을 게 뭐가 있어? 원 씨는 아내에게 갱년기가 왔나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육아를 하게 되니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아내가 우울한 모양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또 집에 온 아내의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석준이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 외에는 일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점심 먹고 아들네로 갔다가 원 씨가 퇴근할 때 돌아오니 말이죠. 그러자 아내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랑이 보러 안 가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가 죽상을 하고 말했습니다. 하랑이가 어제 좀 다쳤거든? 뭐, 많이 다쳤어? 아니, 많이 다쳤으면 당신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게 아니라 목덜미가 좀 긁혔어. 장난감이 깨졌는데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병원 갈 정도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피가 조금 배어나와서 연고 바르고 상처에 붙이는 스티커 붙여줬어. 그래서 그래? 애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죽상을 하고 있어?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놀랐던 가슴이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랑이 엄마가 애를 어떻게 본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어제. 뭐, 애 얼굴에 상처 남으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도 울컥하는지 목소리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밴드로 해결할 수 있는 상처를 가지고 애를 봐준 시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를 보다 보면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키우나 싶었죠. 물론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참 너무했습니다. 어제 사과를 몇 번 했는지. 근데 오늘 또 갔는데 계속 그러잖아. 무서워서 못 보겠어. 또 다치면 어떡해. 원 씨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를 했는데 아들도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알면서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도록 놔뒀다는 사실이 말이죠. 너희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도 희생해 가면서 애 봐주는 건데. 하랑이 조금 다쳤다고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그게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하랑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에요. 물론 속상하겠지. 근데 애 봐주던 네 엄마도 속상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뭐라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기, 상처하는 소리였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애 피부에 상처가 남으면 어떡하냐 속상하다. 뭐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너희가 봐라. 네?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럴 때마다 네 엄마 잡을래? 아니, 그래도. 그러면 하랑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아들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원 씨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 써서 키우라고 해. 힘들게 이제 가지 말고.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듯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아. 아, 왜? 가지 말라니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안 봐준다고 해. 애들 당황스럽지. 하랑이도 보고 싶고. 상처도 한번 들여다봐야지. 흉지면 어떡해.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안 오시게요? 그러면 이제 손주 안 보겠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돼요? 어제는 쩔쩔매며 전화를 받더니 하룻밤 사이에 심경에 변화가 온 듯 했습니다. 협박하는 듯한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엄마가 정말 안 오신대요? 네 엄마 지금 하랑이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협박이냐? 그러자 아들이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협박이라뇨.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죠. 막막하기도 하고 하랑이 엄마도 그런 말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랑이 상처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솔직히 원 씨는 아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가 아무리 걱정이 돼도 그런 속상한 말을 들으면서 고생까지 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쁜 손주를 보는 것도 좋고 자식을 돕는 일을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 하랑이 못 보게 하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내에게만큼은 그 협박이 먹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원 씨가 아내를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아내가 아이를 봐줬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더 크고 어린이집을 좋아하게 되니 아내가 아들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그렇게 매일같이 얼굴을 보다 보면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원 씨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아들 내외도 아내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하게 됐고 아내도 지쳐가며 자연스럽게 아이를 봐주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손주를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만둘 때가 되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왔어? 우리 하랑이도 잘 있었지?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면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웠다고 생각해서 더 애틋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가 찾아오면 아들보다도 손녀딸을 먼저 반길 정도였습니다. 명절 아니어도 하랑이 데리고 놀러 좀 와. 시간 나면 올게요. 바빠서요. 주말도 있잖아. 아니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주고. 알겠어요. 이제는 바깥 사돈의 건강이 나아져서 안사돈이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녀를 원씨 부부에게 맡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엄마가 편한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원씨 부부만 늘 애달아 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더 그랬습니다. 당신 심심하면 운동이라도 좀 해봐. 원 씨는 집에 있는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워낙 활동적인 아내였는데 아이를 봐주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다시 똑같은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때나 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운동 말고 나 가게 다시 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가게를? 싫다며. 가게를 접을 때도 마음고생이 많았기에 다시 한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아직 젊은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아. 나가서 용돈벌이도 하면 좋지. 그냥 쉬지 그래. 주말에 같이 등산 같은 거 해볼까? 아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동네에 작게 열어서 취미 삼아서 하고 싶어. 왜 굳이? 그러면 활력이 생기고 더 좋을 것 같아. 내 참 당신 원하는 대로 해. 무리하지 말고. 그런데 아내의 말처럼 가게를 다시 열고 난 후부터는 아내는 활력이 생기긴 했습니다. 손주에게서 전화가 올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스스로의 삶을 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꽃집이라서 큰 돈은 벌지 못했어도 정말로 용돈벌이 이상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도 했죠. 아내에 대해선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에 아들, 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며느리, 손녀, 사위까지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내의 환갑이었죠. 엄마,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가족들이 다 모여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랑아, 고모 옆에 앉을래? 조카를 예뻐하는 원 씨의 딸이 옆에 손녀를 끼고는 장난도 치고 음식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네는 왜 안 나오세요? 아, 아직은 계획 없어서요. 딩크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낳게 돼도 천천히 하려고요. 그럼 노산이죠. 나을 거면 얼른 나으세요. 애가 얼마나 예쁜데요. 제 인생은 하랑이를 낳기 전과 낳기 후로 나눠져요. 아, 저희도 가질 계획은 있어요. 당장은 아니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더 늦으면 애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조카가 아무리 예뻐도 자기 자식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갈 때까지 애를 낳으면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고 어떻게 좋고 애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참다 못한 딸이 한마디 하자 며느리가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생각해서 조언한 거예요. 하랑이한테 그거 먹이지 말아요. 소화에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는 유난을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조카 옆에 찰싹 붙어 있던 딸이 멀찍이 떨어져 앉았을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가 반가웠는데 며느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는 딸이 조카는 건드리지도 않고 식사를 마치고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걸 며느리만 빼고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흐른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지 말이에요. 엄마 꽃집에서 일하면 안 돼요? 뜬금없는 아들의 말. 사실 영지가 회사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랑이도 커가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를 돌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애 교육에도 그다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좀 자유로운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아내의 꽃집에서 며느리가 일을 했으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조그만 데서 직원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그래도 손님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지도 일도 좀 배워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창업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직원으로 일하다가 꽃집을 차릴 생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내가 하는 일이지만 원 씨는 그 분야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필요했고 말이죠. 영지가 회사 다니느라 애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죄스럽대요. 하랑이한테. 그 말에 또 아내의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그래. 사정이 그러면 일도 알려주고 하면 되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하랑이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딸이 인터넷으로 꽃을 파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걸 며느리에게 맡기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원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소소하게 취미 정도로 하라고 했더니 며느리까지 뛰어들 줄은 몰랐죠.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일하기로 약속하고 아내의 꽃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의 얼굴이 나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꼭 지난날의 아들네 집에서 아이를 봐줄 때처럼 말이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한숨도 쉬고 그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진상 손님이라도 있었어? 아니, 진상이 있긴 있는데 하지만 그 진상이 며느리라는 아내. 자꾸만 손님이랑 트러블이 있고 그래. 뭐? 그리고 3시에 퇴근하는 거 있지. 5시까지 있기로 했는데 그런데 지난달 월급은 고스란히 줬다고 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애 밥 차려줄 준비도 하고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퇴근도 5시에 하라는 거잖아.
그것도 늦다는 거지. 이거 원 그게 일 가르쳐 주는 거야? 상전을 모시고 있는 거지.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며느리가 출근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하랑이 엄마 출근 안 했다? 점심시간에 걸려온 전화. 며느리가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어제 일하는 거 가지고 주의를 줬더니 삐졌나 봐. 그런다고 갑자기 출근을 안 해?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오늘 주문이 많아서 힘든데 일이 꼬였네. 아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는 해봤어? 안 받아. 참,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석진이한테 전화해봐. 아니다. 내가 해볼게. 원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랑이 엄마 출근 안 했다며. 너는 알 거 아냐. 아, 그게. 엄마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모양이에요. 네 엄마가 왜? 영지가 그냥 직원이 아니라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엄마 얼굴을 못 보겠대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대접 받을 거면 뭐하러 일을 하겠다고 한 건지 몰랐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았던 직원 자리에 앉혔으면 적어도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에 일거리가 늘고 손님도 안 주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건 누굴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역시나 붙어 있으면 남는 건 불화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퇴근 시간 일은 회사를 찾아봐라. 이게 뭐야? 네 엄마 정말 스트레스로 쓰러져. 아니,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영지도 힘들어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 뭐하러 하냐? 꼭 꽃집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잖냐? 그냥 편안하게 돈 벌다가 꽃집을 차리고 싶은 모양인 듯 했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부모 덕을 보려는 아들 며느리, 게다가 덕 보는 줄도 모르고 모든 부모 탓만 하는 신보가 참 못됐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또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지 다시 회사 다니면 하랑이 보여드릴 시간도 없겠네요.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뭐라고만 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랑이 안 보여주겠다는 거야? 또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참, 그러려면 그래라. 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이젠 출근하지 말라고 전해. 아빠! 아들이 당황했지만 원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했지만 아내는 원 씨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지긋지긋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되도 않는 협박도 말이죠. 아들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원 씨 부부가 손주 때문에 결국에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오산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걔네들 근처에도 가기 싫어. 좀처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아내가 싫다고 하면 말 다 했습니다. 딸도 한숨을 쉬며 이해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더 나빠. 아들 며느리는 원씨 부부를 천하의 나쁜 부모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씨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손주 사진도 여러 번 말해야 한 번이나 보내줄까 말까 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 도움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것도 말이죠. 하랑이도 이제 안 봐?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사는 거지. 아들네와 연락하지 않는 시간이 반년이 지나가자 원 씨는 휴대폰을 바꾸며 손주의 사진도 지워버렸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사진을 전부 옮겼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안 보며 살면 손주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쭉 시험관 하고 있었거든.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몇 번 생각하기도 했고, 안 되면 엄마 아빠 실망할까봐 나중에 갖는다고 한 거야. 그러면서 겨우 가진 아이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딸.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 얘기를 했을 때 더 상처가 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출산하기 전에 아들에게서 은근슬쩍 연락이 왔습니다. 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을 터였죠. 잘 지내셨어요? 보현이 소식 들으셨죠? 그래, 좋으시겠네요. 손주 생겨서. 남자아이라던데. 그래. 손자 생겨서 좋네.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랑이 안 보고 싶으세요? 많이 컸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모르겠다. 사진도 다 지워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첫 손주라 예쁘고 애틋했지만 그렇다고 애를 가지고 인질놀이를 하는 꼴은 더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원씨 부부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네가 오히려 더 애달아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대로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손자까지 생겼으니 마음이 돌아섰다고 생각하는 듯 했죠. 거긴 외손주고 하랑이는 친손주잖아요. 지금 아들, 딸 차별하시는 거예요? 딸이 출산을 하고 손자를 예뻐하자 며느리가 뒤늦게 억울해하며 따졌습니다.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예뻐해도 첫손주인 하랑이를 훨씬 예뻐했습니다. 직접 키워주기까지 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러는 아들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부모에게서 더 받을 게 있어서 찾아오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운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연을 끊을 마음은 없었어요. 너희 의도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너희가 안 보여준다는 손주 억지로 볼 마음 없다. 엄마, 아빠, 아들이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자식에게 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자가 생겨서도 아니었고 손녀딸이 예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식과는 분리된 삶을 살기로 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풍파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원씨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아들네와 떨어져 지내니 더 이상 마음 쓰릴 일도 없었죠. 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아무튼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갈게.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아무도 오지 마.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신정복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의 생일을 계절이라고 친다면 가을이나 겨울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축하를 받으려면 늘 제때 상기를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드니 항상 일러주기도 번거롭고 구차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절받기라도 했어야 했던 것인지 70이 다가와가는 이때 신 씨는 생일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엄마 생일도 모르고 지나갔던 자식들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늘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신 씨의 생일에 찾아오겠다는 자식들. 이전 같았으면 두 팔 벌려 환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인 게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신 씨는 생일에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신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땐 둘 다 엄마 껌딱지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자식들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독립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만 소홀해졌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 씨도 남편도 노후 준비한다고 하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만남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워낙 잘 챙기는 남편의 성격 덕에 그래도 자식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도 보고 전화통화도 가끔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엄마 생일인 건 알지? 아유, 뭐하러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래. 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만큼이나 진심이 섞이지 않은 투정이었죠. 그래. 오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는 꼭 하고. 너희 못 오면 엄마 아빠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선물? 보내면 좋지. 그래. 까먹지 마라. 뿌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 이렇게 안 하면 이놈들은 몰라. 지들 기념일만 챙길 줄 알지. 너무 엎드려 절받기 아냐? 저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 녀석은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1주년이라고 월급 탈탈 털어서 선물 주고 그랬잖아. 당연히 부모 생일도 챙겨야지. 신 씨는 남편을 못 말린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짧고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눈을 감았죠. 그게 아들, 딸들이 모두 20대이던 때였습니다. 시집 장가도 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했습니다. 세상살이 의지할 사람이 전부 사라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었고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긴 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 씨의 자식들은 결혼을 해서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는 혼자 집에서 목 놓아 울어야 했습니다. 몇 년만 참다가지 하는 생각에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 그것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아직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현정아, 바쁘니? 아니, 퇴근해서 집에 왔어. 아니, 그냥 내일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지.
내일은 저녁에 외식이나 하고 말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딸 밥 한 끼 사주려고 전화했는데. 내일? 내일은 좀 그렇지. 나도 우리 가족끼리 보내야지. 아, 그래? 어린 손녀딸과 사위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생일을 보낼 가족에는 신 씨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가 잠시 멈칫하자 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엄마랑 같이 먹으면 남편 생일엔 시부모님이랑도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불편해. 눈치도 보이고.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해하지? 그럼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엄마가 용돈 붙여줄게. 잘 쓸게요. 딸이 결혼하며 집을 장만할 때 사돈네가 많이 보태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은 시집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거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가족 행사가 있는 것 같았고 매년 다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위가 삼남매이고 모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으니 대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식구가 빠지는 집 없이 늘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 딸은 힘들겠지만 신 씨는 어쩔 땐 사돈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순이,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아영이 생일이잖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좌로 방금 10만 원 붙였다. 그걸로 아영이 좋아하는 선물 좀 사줘. 네. 그럴게요. 아들에게는 애초에 만나서 밥을 먹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무심해서 보나마나 거절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엔 큼직큼직하게 빨간색 사인펜으로 가족들의 생일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손녀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차이였죠. 쭉 음력 생일을 지내다가 15년 전쯤에 남편이 음력으로 한이 자꾸만 까먹은다며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 쇠자고 했습니다. 서류상은 그대로지만 말이죠. 그게 손녀딸 생일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 씨의 생일을 매년 까먹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중시했던 남편이 사라지니 다들 서운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니 생각보다 자식이란 먼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나, 남편, 자식 둘 이렇게가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부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신 씨의 가족은 혼자밖에 없는 셈이었습니다. 신 씨의 생일은 아들도 딸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상기시켜 주던 사람이 없으니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 씨라는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전화 한 통이 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혼자 있는 외로운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쩍 쓸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된 것이 익숙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일쯤은 신 씨도 가족의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신 씨는 누구의 생일이건 기념일도 빼먹지 않고 챙기는데 내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 신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눈을 떠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혼자서 일부러 해먹기엔 번거로워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힘닿는 한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일이라고 출근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 하다고 해서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오후에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어제도 연락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띠링 울리는 휴대전화에 신 씨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 메시지가 온 것 같아서 열어보았지만 실망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쿠폰을 줄 테니 무언가를 구매하라는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실망한 신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말고 다시 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먼저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 현수는 바쁘니? 아니요. 지금 잠깐 어디 좀 나가서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해봤어. 아, 저희 지금 한국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니? 베트남에 여행 왔어요. 세 식구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아들네였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막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며 전화를 바꿨습니다.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하나같이 신 씨의 생일에 어쩐 일로 전화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엎드려 잘 받기 싫어 안부만 묻고 말았을 텐데 오늘따라 울적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아들의 침음소리에 또다시 깜빡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차였습니다. 손녀딸의 생일과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쓴다면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한국 가서. 아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아들, 딸에게 생일 선물로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아들, 딸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소리가 차마 안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용돈을 받는다 한들 누구와 나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도 만나고 했지만 나이 드니 전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족 외에는 다 부질없다 생각하고 살아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외로웠죠. 엄마도 생일에 아들 얼굴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처음으로 쏘갯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아들이 긴 한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해외라서 그러질 못해요. 근데 나이 들어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말아요. 다 같이 모여서 잔치 같은 거 하던 때는 다 지났죠. 차갑게까지 느껴지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태어남을 가장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 있나 싶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잔치까진 아니더라도 부모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사는 게 좋지 않니?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엄마, 저흰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요. 여행할 시간은 있고 1년에 딱 한 번인 생일은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할 정도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여행 잘하고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도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딸도 애초에 신 씨의 생일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이 왔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 씨의 생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아들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무심히 물었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딸의 말에 인상이 구겨진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다짜고짜 부탁이 있다는 딸. 신 씨가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딸이 참질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근데 나한테 식사는 집에서 하자셔. 생신 소리가 신 씨에게 나오는 걸 보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있는 생일인데 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엄마 생일은 언제지? 하고 의문을 가져볼 만도 했는데 말이죠. 신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내가 상 다 차려야 한단 말이야. 위로 누나가 둘이라 며느리는 신 씨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며느리에게 설마 그런 걸 시킬까 싶었습니다. 배가 그래서 무슨 상을 차려? 생일은 생일이고 딸이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 상해가면서 생일상을 차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집 딸들도 있고 밥 차릴 사람이야 많을 텐데 말이죠. 몰라, 간단하게 먹자고 하시는데 굳이 전화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나한테 차리라고 하신 거야. 요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단 말이야. 나가서 사 먹자고 해. 어머님이 사 먹는 건 싫다고 잡채랑 불고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해 먹자고 그러셔. 그게 간단한 요리가 아닌데 참 심오는 심오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용건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불고기랑 산적 같은 것 좀 해다 주면 안 돼? 미역국이랑 잡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들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라갈 요리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사람에게 말이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신 씨의 생일이었던 것을 몰랐으니 하는 말이었겠지만 몰랐다는 게 더 나빴습니다. 설사 신 씨의 생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집 식구 종노릇 하라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니었고 신 씨도 딸을 따라서 종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 상은 못 차리겠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친정엄마에게 시키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속이 없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 너 엄마 생일은 언젠 줄 알아? 그랬더니 딸이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다소 높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다음 달 14일 아니야? 이번 달 14일이었어. 어? 저번 주. 그래. 그런데 네 시모 생일상 차려달란 말이 나오니 아, 말을 하지. 딸에겐 말을 안 한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바였습니다.
신 씨는 대답하지 못하는 딸을 기다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해는 아들과 딸 모두와 사이가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냥 묻고 지나갔다면 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서운함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다음 해에 아들 내외가 신 씨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내내 죄송했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여행 갔던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까먹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벽에 걸린 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 씨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오랜만에 생일상을 받은 신 씨는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동안 제대로 선물도 못 드렸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뵙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야. 선물까지 건네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 접시예요. 백화점 갔다가 사온 거예요. 앞접시로 쓰시면 돼요. 그래? 안 그래도 접시 좀 싹 바꿔야 하나 했는데. 고마워. 잘 쓸게. 실용적인 선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챙겨준 것 자체가 고마웠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 좀 마시자. 과일이랑. 잠깐만요. 아니야. 얼른 일어날게. 애도 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무슨 말?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탁이라는 말을 하니 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생일에 들었던 딸의 부탁 말이죠.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할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부탁은 딸보다도 무리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한 1억만 대출 받아주세요. 뭐? 대출? 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회사원이 갑자기 1억이 뭐가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회사는 계속 다니고요. 그냥 직장만 다녀서는 불안정하니까요. 신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등바등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켰고 남편도 없으니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을 더 달라는 말은 어쩐지 신 씨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는 신 씨에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실 거 없어요. 엄마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빌리는 거잖아요. 이자랑 원금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엄마는 명의만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신 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도 분명했죠. 오래 안 걸려요. 자리 잡을 때까지 한 2, 3년만 쓰다가 갚는다는 생각할게요. 하지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금액이 신 씨를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니, 사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라는 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1억을 얼른 갚지도 못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신 씨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한다는 말은 아들의 돈은 이미 사업 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신 씨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빌려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게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대했다 실망하는 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는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신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어. 앞으로 6년? 70대가 되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남은 인생은 가진 돈으로 살아야 하잖냐. 1억은 너무 부담스럽다. 혹시나 하는 게 있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말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오던 며느리도 그 자리에 서서 신 씨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신 씨를 초대한 것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인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기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도 그 정도도 한 달은 내내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는 듯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셔서 생각 좀 해보세요.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는 은행만 같이 다녀오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그러면서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나가보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 씨의 몸짓이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선물은 챙겨가세요. 술 마셔서 모셔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현관을 여는데 쫓겨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선물이 든 작은 쇼핑백을 손에 달랑 든 채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말이죠. 이런 게 생일이라면 다신 같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외롭긴 해도 이토록 비참하진 않을 테니 말이죠. 신 씨는 집에 돌아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접시가 2세트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더니 무늬가 예뻤죠. 그래도 접시 2개는 생겼으니 득인가 싶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된 비닐을 뜯으려는데 작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싸움품 환불불가. 신 씨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허하는 너털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나 싶었습니다. 그 밑에는 접시가 아니라 밥공기 뚜껑이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아마 밥그릇을 사며 받은 싸움품인 듯 했습니다. 얼추 접시 모양으로 생겼으니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준 것 같았죠. 아마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스티커까지는 미처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바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받으면 기뻤고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떠오를 때는 부모에게 받을 게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알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래야 익숙해질 간도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삶에 적응해야 하지만 외로움에 신심한 자식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파국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용건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돌리지 않고 1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에 신씨는 더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년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돌려받는 것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목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자식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신씨도 자식으로 인한 감정 노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신씨는 서서히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바빴어. 왜? 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까먹어서 그렇지.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신씨가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딸이 당황했습니다.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그래? 그게 아니고. 아, 그럼 전화로 말할게. 나 애들 좀 봐줄 수 없나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봐주면 좋겠는데. 신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순한 거 알지? 손 별로 안 가. 요즘 자꾸 퇴근이 늦어져서 그래. 엄마? 신씨가 대답이 없자 딸이 다시금 신씨를 불렀습니다. 그래. 듣고 있어. 아무튼 그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대답은 전화로 할 테니까. 지금? 그래. 애는 봐줄 수 없어. 엄마도 일하고 있어서 2시간 못 빼. 그리고 뺄 수 있다고 해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힘들겠다.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아니, 내가 뭐 하루 종일 맡긴대? 하루에 2시간이면 된다니까. 아니면 네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던가. 자주 드나들면 손주 예뻐하실 거 아니야.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딸. 차마 그쪽에 부탁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엄마 생일에 갈게. 아니,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이제는 오지 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그러자 딸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생일에 자식들과 연락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작년 그날 이후로 신씨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으니 이제는 아들이 종종 전화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생신 때 찾아뵐게요. 돈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 생일엔 나 혼자 있을 거니까. 왜 그러세요? 너도 현정이도 오지 마. 아무도 문 안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살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가슴 한켠은 후련했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끈을 놓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신 씨의 생일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잠근 현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10분쯤 있다가 다들 돌아갔고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왔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신 씨도 혼자가 편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그리고 얼음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아,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살다 닭다리 때문에 자식과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김 씨의 딸이 김 씨 부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딸은 식탐도 많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생기면서 말이죠.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위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챙기는 딸. 이해했습니다. 보기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땐 도가 지나칠 때도 많았습니다. 4명이서 닭 한 마리를 먹어도 닭다리 2개는 전부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2짝이라 하나를 딸이 챙기면 김씨 부부는 거의 퍽퍽한 살만 먹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지만 안타깝게도 김씨 부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꼭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하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공짜로 애나 맡길 줄이나 아는 딸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잘 키워 무탈하게 결혼시켰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못한 사람, 결혼해서도 사고쳐서 폭삭 망한 사람,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복받은 것이라 생각했죠. 김 씨 부부는 자식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둘 모두에게 적당히 해줄 것 해주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식들이 서운할 것도 김 씨 부부가 부담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어도 남들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잘 지낸다는 것이 꼭 자주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하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딱히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딸이 아들보다는 살가워서 가끔은 바쁜 사위를 두고 혼자서 김 씨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황서방 출장 많이 안 가. 주요 업무가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 늘 딸이 외로워했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잘 됐네.
집에 일찍 오겠어. 그렇지.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나 임신했거든.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딸. 사위도 그 때문에 업무를 바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출산을 기점으로 김씨 부부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주 왕래한 적이 없었는데 딸 부부와는 특별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좀 늦었지? 아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애 밥 먹이느라. 잘 먹어? 잘 먹지. 애기 반찬 새로 해서 냉장고에 있거든. 그거 내일 아침에 먹이면 돼. 알았어. 고생했네. 우리 엄마. 정신없지? 없지. 이제 또 밥 차려야 하네. 황서방 늦는데? 아니, 금방 온대. 엄마도 밥 먹고 가. 아이고, 그럼 늦지. 아빠도 밥 차려드려야지. 오늘 아빠가 데리러 와? 아니, 집으로 바로 온 데서 버스 타고 가려고. 김 씨는 짐을 챙기며 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낳고 딸은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돌보다가 3개월 전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 씨가 딸의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딸 부부가 퇴근하기까지 서너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는 게 황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에 길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이고 내 새끼 봐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김 씨는 딸을 주중엔 매일 보게 되었고 종종 김 씨를 데리러 오는 남편도 딸과 일주일에 2번은 마주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딸이 출근할 때 왔다가 퇴근하면 바로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미진이가 퇴근을 좀 늦게 했어요. 얼른 밥 먹자. 남편이 말하며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김 씨는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를 덮이고 간단히 계란찜도 하나 했죠. 그러니 몇 분 만에 뚝딱 저녁 사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미진이가 밥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먹고 오지 그랬어? 배고프다고 난리치던 양반이. 난리는 무슨? 밥 먹고 온다고 했으면 나도 먹었지. 밥까지 먹고 가면 미진이도 힘들겠죠? 하기야, 김 씨는 딸이 저녁 식사를 차리기 전에 늘 돌아왔습니다. 괜히 음식 차리는 걸로 딸이 부담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굳이 사위도 불편하게 할 건 뭐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애기 봐달라는 거야? 남편이 영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김 씨가 없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글쎄, 내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나 오래? 그래도 애가 어느 정도 커야 어린이집에 오래 맡기죠. 그건 또 동의를 하는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애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김 씨도 남편도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직접 애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는 딸인데 애 봐준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이고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좀만 더 크면 손주를 보고 싶어도 수시로 볼 수 없을 테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딸 부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김 씨의 생일이 되기 얼마 전에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황서방이 엄마 애 보느라 고생한다고 생일 선물 겸 한우 쏜대. 한우를
외식비가 높으니 4명이서 한우를 먹으면 꽤나 가격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황서방이 낼 거니까 걱정 마. 사위가 그래도 장모 생각을 해주나 보다 싶어서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싸서 자주 먹지는 않아도 김씨 부부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대접을 해준다니 마음이 좋았죠. 우와.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 진짜 비싸네. 그러게. 그래도 엄청 맛있대.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식당 외관이 고급스럽다 생각은 했는데 소고기 가격이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먹음직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사위가 집게와 가위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글자글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죠. 어? 이거 익었다. 딸이 불판 위에 있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사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익었네. 그러면서 사위가 고기를 굽던 집게로 고기를 집어 자기 입에 쏙 넣었습니다. 아직 안 익은 거 같은데? 김씨 부부도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긴 하지만 딸네 부부는 거의 겉면만 익혀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가 고기 한 점을 살짝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익혀서 먹을 요량이었습니다. 집게로 여러 점 집어먹던 사위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육즙이 역시 비싼 건 다르긴 다른가 보네. 그러게. 딸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정작 김씨 부부는 아직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김씨 앞에 있던 소고기를 집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판이 비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젓가락만 빨고 있는데 사위가 또다시 고기 한 덩이를 불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많이씩 굽는 게 어때? 그래야 김씨도 맛도 좀 보고 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소고기는 많이씩 구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질기고 맛없어요. 그래? 네. 핏기만 가시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위는 핏기가 가시기도 전에 먹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구워진 고기를 큼직하게 자르자 6조각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씨도 사위를 따라 새빨간 고기를 먹었지만 김씨의 입맛엔 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점씩 먹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씩 남편 쪽을 쳐다보면 젓가락만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사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본래 고기를 굽는 사람이 더 적게 먹게 되기 마련인데 집게로 2점, 3점씩 집어먹으니 보는 사람의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서 김씨의 딸이 사위를 살뜰하게 챙겼죠. 이것도 찍어 먹으면 맛있어. 와사비 찍은 소고기를 사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딸이든 사위든 김씨 부부의 접시가 비어있는 사정은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먹는다고 열심히 먹었지만 대부분 딸과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배부르다. 그치? 그러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많네. 더 안 시켜도 되겠지?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씨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세어도 10점을 채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사위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어. 메뉴판을 힐끔하는 게 남편도 배가 안 찼지만
비싼 고기 더 시키자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산다고 했는데 괜히 돈이나 더 쓰게 하자는 심보로 보일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산할 때 보니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고 나서 김 씨와 남편은 서로 약속한 듯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그러고선 둘이 눈을 마주치고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뒤에 먹은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성이 좋았나? 그러게요. 명절에는 워낙 음식이 많아서 몰랐는데. 좀 많이씩 구워야 먹지. 어이구, 그래도 대접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왕래를 하다 보니 함께 식사할 일이 잦아졌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산은 김 씨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넉넉하게 시킬 수 있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좀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고기 말이죠. 다 익기도 전에 쓸어가 버리니 많이 구운다고 구워도 김 씨는 남은 걸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면 낫긴 하지만 딸과 사위는 한 번도 부모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그렇게 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부모 입보다는 자기 남편 입이 더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는 걸로 괜히 치사스럽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 씨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일로 따지기에는 얼굴이 좀 뜨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늘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이 서준이만 데리고 놀러 가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황서방이랑 나랑 엄마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그래? 잘 됐네. 뭐 먹고 싶어? 황서방이 백숙 먹고 싶다고 하던데. 웬 백숙? 그냥 요즘 몸이 허하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시장 다녀와야겠네. 마침 5일 장날이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닭 한 마리를 사고 그 앞에 수산물 시장에서 전복과 낙지도 2마리 샀습니다. 몸이 허하다길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달기 한 마리면 되나? 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닭발도 5,000원어치 사서 양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2마리를 샀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백숙을 내오고 낙지와 전복을 잘라서 나눠줬습니다.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 많이 먹어. 그러자 딸이 닭다리 하나를 크게 뜯어 사위의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김 씨 부부는 백숙이나 달교리를 먹으면 늘 다리는 남편이 먹고 날개를 김 씨가 먹었습니다. 김 씨는 다리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부드러운 날개가 더 좋았죠. 그래서 나머지 다리 하나는 남편이 먹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그새 닭다리 하나를 다 먹고 나머지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닭다리를 먹으려던 남편도 엉거주춤 닭다리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하나 더 먹을 텐가?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위는 꾸벅하더니 얼른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주긴 했지만 닭다리 2개를 사위 혼자 홀랑 먹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사위에게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 식구가 먹으면 일단은 누가 좋아하던 안 하던 김씨 부부의 접시 위에 먼저 닭다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 부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게 닭다리이니까 말이죠. 먼저 어른에게 주면 어른이 사양을 하고 사위나 딸에게 주는 게 맞는 순서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벌써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꼰대인 게 문제가 아니라 밥상 예의가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만나서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 들기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김씨의 접시에 있던 날개를 주었습니다. 해산물도 좋아하지 않아 전복이나 낙지도 먹지 않은 남편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닭을 먹을 일이 있다면 꼭 2마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마리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마리만 했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마리 하면 다리가 4개니까 딱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말복 때였습니다. 식당에서 백숙을 2마리 시키자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아이는 어려서 한 사람 몫을 못할 텐데 2마리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 많이 먹습니다. 사위도 1마리로는 적은 모양이었습니다. 죽도 나오고 코스로 나오는 곳이라 2마리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남으면 싸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나오자마자 딸이 얼른 닭다리를 집어 사위 접시에 하나, 그리고 자기 접시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은 게 2개이니 말이죠. 김씨는 날개를 하나 집어먹었고 남편이 닭다리를 집으려고 하는데 사위가 하나 더 집어서 자기 접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먼저 가져간 게 남았는데도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식탐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자랐길래 저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어서 김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넷이서 오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머지 다리 하나를 집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소준이도 닭다리 먹어야지. 아직 어려 하나를 다 먹지 못하니 딸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신 먹어요. 소준이 줘. 아니면 당신 먹던가. 나는 날개 먹을 거야. 그렇게 둘이서 잠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딸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황당했습니다. 딸도 사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이 짧아 자기가 먹는 게 아닌 것뿐이지 이기적인 건 똑같았죠. 그래서 김씨도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그러자 사위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2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닭다리살도 씹지 못할 만큼 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뭐가 맛있는지 정도는 김씨 부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가 자장면을 싫어한다고 오해했던 그 가사처럼 딸과 사위도 김씨 부부가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먹지 못했던 부모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설마 하니 닭다리 4개를 전부 다 지들이 먹으려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래서는 다시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딸이 입이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사위가 왠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그랬지만 그 말 뜻은 먼저 가져가지 않은 김 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했습니다. 가져갈 틈이라도 줬으면 모르겠지만 황당했습니다.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그러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딸. 그 뒤로 사위도 눈치를 보며 식사를 이어갔지만 기분은 상해 보였습니다. 차마 장인 장모에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괜한 얘기한 거 아닌가 몰라.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자신 때문에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했다면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같이 식사를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가족인 이상 그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아이를 몇 달 더 봐주기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섭섭했다고 말이죠. 왜 사위에게 먹는 걸로 서럽게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역정을 내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드시라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딸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줄 아는 것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섭섭하다는 자식이 얄미웠습니다. 그것 좀 사위에게 양보하면 어떠냐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 좀 부모에게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그래도 부모 눈치 봐서 말려야 하는 입장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딸의 대처를 보니 애초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지 모른다면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면 됐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딸이 드러나 봤는지 몰랐습니다. 애를 봐줘야 하니 딸이 삐진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통닭 사온다는데 같이 먹자. 닭을 먹자고. 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닭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닭이 넘어가냐는 듯한 말투였죠. 물론 김 씨도 잘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통닭 좋아요? 사위는 딸 같은 반응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3, 40분쯤 기다리자 남편이 통닭을 손에 들고 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야? 2마리 사왔지. 아, 옛날 통닭이네요. 이거 맛있죠? 작은 닭을 통째로 튀긴 옛날 통닭이었습니다. 딸도 군침이 돌았는지 슬금슬금 관심을 보였죠. 접시랑 가위 좀 갖다 줄래? 가위? 손으로 뜯어 먹으면 되지. 뜨겁잖아. 딸이 가위를 가져와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잡고 뜯으려는 사위를 말리고 김 씨가 달게 가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딸의 표정이 요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잘라? 남편은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고 김 씨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의 닭을 가로로 세 등분을 마친 김 씨가 가장 위쪽에 날개 두 개가 달려있는 부분은 자신의 접시에 놓고 가장 밑에 다리가 두 개 달려있는 부분은 남편의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 다 배분을 하니 가운데 토막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 이게 뭐야? 우리는 퍽퍽살만 먹으라고? 너희도 30대면 슬슬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닭가슴살이 근육도 생기고 좋다더라. 요즘엔 일부러 그 부분만 사 먹잖아. 장모님, 저 닭가슴살 안 먹는데. 아이고, 먼저 가져가지. 네? 사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기가 찬 표정으로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닭을 이렇게 나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상식? 그래. 자를 거면 세로로 잘라서 각자 하나씩 가져가던지 해야지. 아빠만 다리 먹고 엄마만 날개 먹고. 우리만 이게 뭐야? 우리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동안에 자신들이 홀랑 먹어치워버렸던 건 생각도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럴 거면 닭을 왜 먹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김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열을 내고 있어? 뭐?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로 뭐라 그래? 쪼잔하게. 그러자 얼빠진 표정을 짓는 딸과 사위. 참나,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눈치를 주네. 에이, 입맛 떨어졌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먹어라. 김 씨가 남편 접시 위에 있던 다리를 집어다가 놓아줬습니다. 그러자 입맛이 떨어진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뱉은 말은 모두 딸과 사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애초에 딸과 사위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사위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도 씩씩거리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인 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부모라도 어른이랑 같이 뭘 먹을 때는 최소한 먼저 드시라는 말은 하고 먹어야 하는 거고. 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또 입이 대빨 나왔고 말이죠. 닭다리가 치사스러우면 나중에는 고기 먹으러 가자. 엄마는 아주 그냥 생고기 먹는다는 생각으로 갈 거야. 그러자 딸이 생각해 보아도 어이가 없는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닭다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줄은 알지?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딸은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번 일로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얌체 같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김 씨도 확 연락을 끊고 애도 안 봐줘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과 사위의 표정을 보아하니 어느 정도 초기 치료는 된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을 텐데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